아, 핀치. 참새가 생겼네. 첫 번째는 큰 땅 핀치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단단한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크고 짧은 부리로 힘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땅 핀치의 몸무게는 33g밖에 되지 않지만 부리로 먹이를 물거나 쪼는 힘은 몸집에 대비했을 때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320배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몸집에 대비했을 때입니다. 그 작은 새가 굉장히 큰 힘을 이 부리로 낸다는 것이죠. 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두 번째 핀치새는 작은 땅 핀치입니다. 이 핀치새는요, 큰 땅 핀치새가 작은 씨앗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더 작은 부리가 발달된 것이죠. 세 번째는 선인장 핀치입니다. 얘는 뭐 거의 뭐 금속이네, 불이. 선인장 핀치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파먹을 거나 선인장의 씨앗을 먹으려면은 부리가 뾰족해야 되겠죠. 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선인장 핀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새입니다. 거의 뭐 메탈이야, 메탈. 다윈은 처음에 부리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새들이 한 종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다윈이 가져온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유명한 조류학자가 있었어요. 그 조류학자 이름이 존 굴드인데요. 그 존 굴드가 이 수많은 새들이 모두 핀치, 하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윈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생물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게 바로 세계사를 뒤흔든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진화론입니다. 와. 근데 교수님, 근데 이게 핀치새만으로 이런 진화론을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다윈이? 네,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 기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의 모습은 목이 길죠. 네. 그런데 사실 기린이 처음부터 목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짧은 목을 가진 기린도 있고 긴 목을 가진 기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이 긴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유리한 유전인자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진화 이론, 바로 자연 선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자연 선택의 증거로 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수천만 년에 걸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말은 시간이 흐르며 체격이 커지고 외형이 바뀌는 등 진화를 거듭했는데요. 특히 더 빨리 달리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진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쉬운데. 이거 좀 쉬운데 진짜. 특히 더 빨리 달리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 정답. 네, 지원 씨. 일단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애가 조금 약간 동글동글한 형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보면 말상이라는 게 있듯이 길어집니다. 뾰족하게 바람을 갈아야 돼요. 네. 원래 퉁퉁한 말들도 있었나 이 봐요. 얼굴이 동그랬다고. 원래는. 지원 씨 굉장히 열심히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오답. 그리고 왜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 좀 재밌었어요.
정답 그냥 네. 다리가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 이제 좀 가까이 갔습니다. 다리. 정답. 네, 크리스 씨. 우리나라 그 말벅지라고 하잖아요. 허벅지 크면. 말벅지. 그럼 허벅지. 이거 100% 정답인데요. 말벅지. 허벅지. 오답입니다. 허벅지 아니에요? 진짜? 지금 우리가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알겠다. 정답. 말발굽. 정답입니다. 말발굽입니다. 먼저 기원전에는 말발굽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람처럼 발가락 다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발가락이 있네. 맞네. 그러네. 손가락 같아. 기원전 약 5,800만 년 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조상인 하이라코테리움의 화석입니다. 화석에서 발가락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과 다르죠? 발가락이 4개입니다. 와, 원래 발가락이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 말이 생겼을 때는 말발굽의 발가락 수가 4개였다가 3개가 됐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1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 와.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하이라코테리움으로부터 마치 나뭇가지가 뻗듯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진화에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시간을 잘라서 같은 시기, 동시기에 어떤 말들이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말들이 여러 종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에게 필요한 특성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해온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을 거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피터 씨, 다윈도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메모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네, 다윈이 메모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The Tree of Life 한 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진짜 나무 가지처럼 한눈에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교수님,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진화론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35년 10월에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와서 연구를 시작한 후에 핀치새가 한 종류라는 답변을 받은 게 1837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후에도 다윈은 바로 진화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9년 11월 22일에 약 20년 만에 진화론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인류의 사상과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종의 기원입니다. 그럼 20년간 그 연구 결과를 묵혀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끝에 진화론을 발표했지만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다윈은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다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편지가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당초 제 생각과 달리 종이 변한다는 확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군요. 다윈은 진화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진화론은 사실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생명체를 계획하에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아직 굳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런 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사실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윈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진화론을 냈잖아요. 사람들 주변 반응 어땠어요? 네, 종의기원의 책이 발간됐잖아요. 네. 발간된 첫날에 1250부를 찍었는데 1250부가 모두 판매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와, 완판이네. 완판이죠. 하지만 이런 관심에는 비난, 옹호의 시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었습니다. 다윈은 종의기원에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냐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60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당시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사람은 다윈의 친구이자 동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스포드 교구의 주교였던 세무엘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덱들의 주장에 따르면 덱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할머니 쪽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참 부끄럽습니다. 한 방 네, 먹었네. 대화를 들어보시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원숭이가 조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원숭이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토론을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 쪽이 더 맞았을 것 아니죠. 같기도 그렇게 하고. 따지면 원숭이도 조상이 있어야지. 원숭이의 조상. 네, 양측은 사실 서로 내가 이겼다, 서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주교에게 한 방 먹인 헉슬리가 한편으로는 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진화론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 한 방 매긴 느낌인데 진화론 쪽에서 진화론이 점점 그렇게 대세가 돼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영제국이 한창 번성하던 빅토리아 시대, 이것이 유행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불쾌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의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품종 개량한 개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 못한다고 아주 그냥 아유 뭐 개량을 뭐 네, 더 이상하게 했어. 네? 보니까 어떠세요? 다리를 짧게 만들었어요. 좀 더 근육질로 만들었네. 네, 불테리어의 얼굴이 더 짧아진 대신에 굴곡이 없어졌죠. 몸은 더욱 근육질로 변했지만 다리는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종 개량이 불테리어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 근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민첩했던 불테리어는 이제 복부가 두꺼워졌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났고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두 번째는 닥스훈트의 품종 개량 전후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더 짧아지고 얼굴과 몸이 더 길어진 게 보이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높아졌고 각종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떡해. 마지막 사진은 허그인데요. 허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눈과 납작한 코가 되도록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호흡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면서 숨이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이런 품종 개량이 왜 유행했던 거죠? 뭐 하나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영국 생각해야 되죠. 세계 최초로 그 산업혁명도 했으니까 부유했고 또 약간 영국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새로운 종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잘난 척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만심.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시기에 모두가 품종 개량을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만평을 하나 볼까요? 만평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비판한 것 같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콤비 막 해가지고 억지로. 허리가 악어처럼 긴 닥스훈트가 있고 하마의 얼굴 모습을 한 불독이 있죠.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동물이 품종 개량이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만든 고귀한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자연 환경에 의해 우연히 진화해온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